충격적인 주장을 펼치는 한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한글의 언어적 특징과 문화가 알파벳의 기원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말하는데요. 과연 어떤 이야기인지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출신으로 현재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인류학을 연구하는 크리스토퍼 슈미트입니다. 문자의 기원과 발전 과정을 분석하는 연구를 주로 하고 있으며 특히 유럽과 중동의 문자 체계에 대한 연구로 학계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런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국에서 초청 강연을 요청받았을 때 솔직히 말하자면 큰 기대는 없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처음 느낀 것은 한국의 발전된 모습이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서울까지 이동하는 동안 보이는 풍경은 내가 알고 있던 아시아의 모습과는 달랐어요.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교수들이 공항에서 저를 맞이했고 그들은 매우 친절했습니다. 첫날 저녁 환영 만찬에서 한국 학자들은 한글에 대한 이야기를 열정적으로 들려주었습니다. 그들은 한글이 단순한 표음 문자가 아니라 우주와 자연의 원리를 반영한 심오한 체계라고 주장했어요. 솔직히 그때는 그것이 단지 자국 문자에 대한 자부심에서 비롯된 과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문자 체계에 대해 연구해온 학자로서 저는 한글이 분명 효율적인 문자 체계라는 점은 인정했지만 그들이 말하는 우주의 원리라는 개념은 다소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여겼습니다. 다음 날 오전,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강연에서 저는 유럽 알파벳의 역사적 발전 과정과 그 체계성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제 강연이 끝난 후 질의응답 시간에 한 한국 교수가 질문했어요. 슈미트 교수님, 한글의 자모 형태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뜬 것이라는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문자 역사상 유례없는 과학적 접근 아닐까요? 저는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흥미로운 관점입니다만 많은 문자 체계가 그림에서 시작해 점차 추상화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한글의 경우도 비슷한 원리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한글은 다릅니다. 단순한 추상화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설계된 체계입니다.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모음은 하늘과 땅과 사람의 조화를 상징합니다. 저는 그의 열정은 존중했지만 내심 문화적 자부심에서 비롯된 과장된 해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의상 더 깊은 논쟁은 피했어요. 강연 후 서울대 박물관을 방문했을 때 한 젊은 연구원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자신을 김민수라고 소개하며 제 강연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했어요. 슈미트 교수님, 경주에 있는 고대 비석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그곳에 새겨진 문양이 교수님의 연구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말에 호기심이 생겼고 다음 날 경주로 향하는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김민수는 차분하고 논리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는 기차 안에서 고대 문자 체계에 대한 깊은 지식을 보여주었고 저는 점차 그에게 호감을 느꼈습니다. 경주에 도착해 국립박물관으로 향했습니다. 김민수는 저를 특별 전시실로 안내했어요. 그곳에는 약 1500년 전의 것으로 추정되는 비석 조각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신라시대의 유물입니다. 김민수가 설명했습니다. 여기 새겨진 문양을 보세요. 비석에는 특이한 기하학적 문양들이 새겨져 있었어요. 저는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았고 순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문양들은 유럽의 고대 루니 문자와 놀랍도록 유사했기 때문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일부 문양이 이집트 상형 문자의 요소와도 비슷해 보인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김민수는 미소를 지었어요. 아마도요. 하지만 세계 여러 문화권에서 유사한 기호 체계가 발전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인간의 인식 방식에 보편적인 패턴이 있다면 그것이 문자 체계에도 반영되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의 말은 저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습니다. 문자를 단순히 지역적,
문화적 산물로만 보던 관점에서 벗어나 인류, 보편적 사고 체계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경주 방문 이후 저는 한국의 문자 체계에 대해 더 깊이 연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민수의 안내로 다음 날 불국사와 석굴암을 방문했어요. 고대 사찰의 벽면에 새겨진 문양들을 보며 저는 점점 더 궁금증이 커져갔죠. 이 문양들이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석굴암에서 부처 조각상을 살펴보던 중 저는 그 주변을 둘러싼 기하학적 무늬에 시선이 멈췄어요. 그 패턴은 고대 그리스의 기하학 문양과 놀랍도록 유사했습니다. 이것이 문화적 교류의 증거일까? 아니면 인간의 보편적 사고방식이 만들어낸 우연의 일치일까 고민하게 되었죠. 김민수는 제 관심사를 눈치채고 경주 인근의 고분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발견된 유물들 중에는 기호와 문양이 새겨진 토기와 금속 장신구들이 있었어요. 제 눈에는 이 기호들이 중동 지역의 고대 문자와 유사해 보였습니다. 무언가 연결점이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서울로 돌아온 후 저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한글에 관한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글 창제 과정을 담은 훈민정음 해례본을 살펴보던 중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한글의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떴다는 설명이 있었고 모음은 하늘, 땅의, 사람이의 조합으로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체계적 접근법은 다른 문자 시스템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특징이었죠. 그날 밤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펼쳐 지금까지 수집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유럽과 중동의 문자 체계와 한글을 비교하며 저는 점점 흥미로운 가설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한글이 단순히 소리를 표기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우주와 자연의 원리를 담고 있는 철학적 체계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김민수가 소개해준 언어학 교수를 만났어요. 그는 저에게 가림토라는 고대 문자 체계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가림토는 한글 이전에 한반도에서 사용되었다는 문자 체계로 아직 완전히 해독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 교수는 일부 가림토 문자가 고대 동아시아 문명권의 다른 문자들과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이 모든 정보를 수집한 후 저는 독일로 돌아가 제 연구를 정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을 떠나기 전날 밤 김민수와 함께 한강 근처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그는 제 연구에 큰 관심을 보였고 앞으로도 자료를 공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옥스퍼드로 돌아온 저는 즉시 연구실에 틀어박혀 한글과 다른 문자 체계의 비교 연구를 시작했어요. 특히 한글 모음의 구조와 고대 루니 문자, 이집트 상형 문자의 특정 요소들 사이에 존재하는 유사성을 분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점점 더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하게 되었죠. 몇 주 후 유럽 언어학회 연례 학술 대회가 베를린에서 열렸어요. 저는 이 기회를 활용해 제 초기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발표 제목은 한글 우주의 원리를 담은 문자 체계였습니다. 사실 이런 도전적인 제목이 학계에서 어떤 반응을 이끌어낼지 약간 불안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는 생각에 설렜어요. 학술 대회 당일 발표장은 예상보다 많은 학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한글의 기하학적 특성과 그것이 담고 있는 철학적 원리에 대해 설명했어요. 특히 자음이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뜬 것과 모음이 우주의 기본 요소를 상징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경주에서 발견된 고대 비석의 문양과 한글 사이의 잠재적 연관성에 대한 저의 가설도 조심스럽게 제시했어요. 발표가 끝나자 청중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관심을 보였지만 다른 이들은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되었고 첫 번째 질문자는 미국 하버드 대학의 피터 콜먼 교수였습니다. 그는 언어학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죠. 피터 교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냉소적인 어조로 질문을 던졌어요. 한글이 알파벳보다 체계적이라고 말도 안 된다는 투였습니다.
그는 한글이 겨우 몇백 년 된 문자이며 서양 문자의 발전 과정과 비교할 가치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조롱이 담겨 있었고 이에 청중 중 일부가 작게 웃기도 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답변했어요. 문자의 가치는 그 역사의 길이가 아니라 체계성과 과학적 원리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글이 비록 역사는 짧을지 모르지만 그 설계 원리는 인류 문자, 역사상 가장 체계적이고 과학적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하지만 피터 교수는 계속해서 저의 주장을 비웃었고 이것은 저에게 큰 좌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의 연구는 학계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어요. 심지어 일부 동료들은 제가 동양 문화에 지나치게 빠져 객관성을 잃었다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학술 대회 이후 저는 피터 교수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연구를 계속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학계의 냉담한 반응은 오히려 더 깊이 파고들 동기가 되었어요. 옥스퍼드 연구실로 돌아온 저는 한글과 세계 여러 문자 체계를 비교하는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특히 김민수가 보내준 한국의 고대 문헌 자료들이 큰 도움이 되었죠. 그 중에서도 가림토 문자에 관한 기록이 흥미로웠습니다. 가림토는 훈민정음 창제 이전에 한반도에서 사용되었다는 문자 체계였어요. 비록 단편적인 자료만 남아있었지만 이를 통해 한글이 단순히 세종대왕의 독창적 발명이 아니라 오랜 문자적 전통의 집대성일 수 있다는 가설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가림토와 한글, 그리고 고대 동아시아 문자들 사이의 연관성을 탐구하기 시작했어요. 연구가 진행될수록 한글의 기하학적 구조가 단순한 디자인의 결과가 아니라 우주와 자연의 원리를 체계적으로 반영했다는 확신이 커졌습니다. 이러한 발견을 토대로 저는 새로운 논문을 작성했어요. 한글 자연의 원리를 담은 철학적 문자 체계라는 제목의 이 논문에서 저는 한글의 자모 구조가 인간의 발성 기관뿐만 아니라 우주의 기본 원리를 반영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특히 모음이 하늘, 땅, 사람의 조화라는 동양 철학적 개념을 기하학적으로 표현했다는 점을 강조했죠. 논문을 여러 학술지에 제출했지만 대부분 거절당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의 피드백은 대체로 근거 불충분이나 과도한 추측이라는 평가였어요. 그중 한 심사평은 노골적으로 저의 연구가 과학적이기보다는 신비주의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실망스러웠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더 많은 증거를 찾기 위해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경주뿐만 아니라 제주도와 강화도 등 고대 문화의 흔적이 남아있는 여러 지역을 탐방할 계획이었죠. 한국에 도착하기 전 저는 피터 교수가 학술지에 제 연구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글을 게재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제 가설을 근거 없는 상상이라고 일축하며 한글은 다른 문자처럼 소리를 표기하기 위한 실용적 도구일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그의 비판은 학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고 제 연구에 대한 의구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좌절감이 들었지만 저는 연구를 계속했어요. 한국에서의 두 번째 여행은 더욱 체계적이고 깊이 있었습니다. 김민수와 함께 고대 유적지들을 방문하며 저는 문자와 관련된 모든 흔적을 꼼꼼히 기록했어요. 특히 제주도에서 발견된 고대 암각화가 흥미로웠습니다. 이 암각화 중 일부는 한글의 기본 모음 형태와 유사한 기하학적 패턴을 보였어요. 강화도에서는 고대 천문 관측소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이곳에서 사용된 천문학적 기호들이 한글의 모음, 체계와 의미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보였어요. 저는 이러한 연관성이 우연이 아니라 한글 창제 과정에서 고대 천문학적 지식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발견들을 바탕으로 저는 한글이 단순한 표음 문자가 아니라 우주와 자연의 원리를 체계적으로 반영한 종합문자 체계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결정적인 증거는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연구가 교착 상태에 빠진 느낌이 들 때쯤 김민수로부터 중요한 소식을 받았어요. 경주 외곽에서
새로운 고대 유적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출토된 유물 중에는 특이한 문자가 새겨진 금속판이 있었죠. 김민수는 이 문자가 가림토와 유사하면서도 고대 중동 지역의 문자와도 공통점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즉시 경주로 향했어요. 유적지에 도착해 그 금속판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놀랍게도 거기에 새겨진 문자는 제가 연구해온 고대 룬이 문자와 분명한 유사성을 보였어요. 이것은 한반도와 유럽 사이에 고대 문명 교류가 있었음을 시사하는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이 발견은 저에게 큰 희망을 주었어요. 어쩌면 이것이 제 이론을 증명할 열쇠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피터 교수와 같은 비판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더 구체적인 증거와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한국에서의 연구를 마치고 옥스퍼드로 돌아온 저는 그동안 수집한 보다 실증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새로운 논문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한글과 다른 고대 문자 체계 사이의 유사성을 객관적인 방법론으로 분석했어요. 특히 통계적 방법을 사용해 문자 구조의 패턴을 비교하고 이러한 유사성이 우연이 아닐 확률을 계산했습니다. 그러나 논문을 완성하기도 전에 피터 교수가 또다시 저의 연구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는 영향력 있는 학술지에 기고한 글에서 저의 연구 방법론을 문제 삼았고 심지어 저의 학문적 진실성까지 의심했습니다. 그는 제가 증거를 과장하고 사실을 왜곡한다고 주장했어요. 이러한 공격에 저는 심리적으로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학계에서의 평판이 위험에 처한 것 같았고 연구비 지원도 어려워졌어요. 몇몇 동료들은 저에게 이 주제를 그만두고 기존의 연구 분야로 돌아가라고 조언했습니다. 절망 속에서 저는 한 가지 결정을 내렸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한국을 방문해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보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이 실패한다면 아마도 이 연구는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으로의 세 번째 여행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떠나는 여정이었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김민수가 평소와 다른 들뜬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어요. 그는 중요한 발견이 있다며 서둘러 경주로 향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경주로 가는 길에 김민수는 최근 발견된 새로운 유적에 대해 설명했어요. 경주 남산 기슭에서 우연히 발견된 고대 사원터였는데 그곳에서 출토된 석판에 특이한 문자와 천문도가 새겨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이 석판이 신라시대보다 훨씬 이전의 것으로 추정된다는 사실이었죠. 그날 오후 우리는 발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국립박물관 연구팀이 현장을 관리하고 있었고 김민수의 소개로 저는 특별히 출토된 유물을 살펴볼 수 있었어요. 석판은 생각보다 컸고 그 표면에는 정교한 천문도와 함께 낯선 문자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그 문자들은 분명 알파벳과 한글 사이의 연결고리를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모음을 표현하는 방식이 고대 페니키아 문자와 유사하면서도 한글의 기본 모음 체계와 놀랍도록 비슷했어요. 게다가 천문도는 태양, 달, 별의 움직임을 기하학적 패턴으로 표현하고 있었는데 이 패턴이 한글 모음의 구조와 일치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정확했어요. 저는 이 석판이 한글의 기원에 관한 저의 가설을 뒷받침하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한글이 단순히 조선시대에 창제된 것이 아니라 훨씬 오래전부터 존재해온 우주적 원리를 체계화한 것이라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었죠. 밤늦게까지 석판을 연구한 후 저는 호텔로 돌아와 즉시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그날 발견한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논문의 개요를 작성했어요.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와 새로운 발견을 종합하면 피터 교수와 같은 비판자들도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해 더 많은 자료를 찾아보았어요. 그곳에서 저는 또 다른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고려시대의 한 문헌에 가림토 문자와 중동 지역 문자의 유사성을 언급한 기록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기록은 고대 한반도와 중동 지역 사이에 문화적 교류가 있었음을 시사했어요. 이러한 발견들을 모두 종합한 저는 이제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소리 문자가 아니라 우주의 원리를 담고 있는 철학적 체계였어요. 더욱이 그 기원은 세종대왕의 시대보다 훨씬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으며 동서양 문명의 교류 속에서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옥스퍼드로 돌아온 저는 즉시 논문 작성에 착수했어요. 이번에는 모든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가능한 한 객관적인 방법론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석판에서 발견된 문자와 천문도에 대한 상세한 분석 결과를 포함시켰어요. 논문이 완성되자 저는 이를 여러 학술지에 제출했습니다. 이번에는 한 권이 있는 학술지의 편집자가 관심을 보였어요. 그는 비록 저의 주장이 도전적이지만 제시된 증거가 흥미롭다며 논문을 심사 과정에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심사 과정에서 피터 교수가 심사위원 중 한 명으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는 저에게 큰 시련이었습니다. 예상대로 그의 심사평은 신랄했고 결국 논문은 게재 거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좌절감에 빠진 저는 동료 교수인 마르틴에게 조언을 구했어요. 그는 저의 연구를 처음부터 지지해준 몇 안 되는 학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마르틴은 제안했어요. 다가오는 국제언어학 학술대회에서 발표를 신청하라고요. 피터 교수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자리에서 직접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의 조언에 따라 저는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언어학 학술대회에 발표를 신청했어요. 다행히 발표 기회를 얻었고 저는 이번에야말로 학계를 설득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학술대회를 준비하는 몇 주 동안 저는 발표 자료를 완벽하게 준비했어요. 특히 경주에서 발견된 석판의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한글과 다른 고대 문자 체계와의 연관성을 명확하게 보여주는데 집중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가설이 아니라 구체적인 증거와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저의 주장을 뒷받침하고자 했어요. 학술대회 당일, 발표장은 예상보다 많은 학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앞자리에는 피터 교수의 모습도 보였어요. 그는 냉소적인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긴장됐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발표를 시작하기 전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번 발표가 제 학문적 커리어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공하면 새로운 연구 영역을 개척하는 선구자가 될 수 있지만 실패하면 학계에서의 신뢰를 완전히 잃을 수도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결정적인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한글이 단순한 소리 문자가 아니라 우주의 원리를 담은 철학적 체계라는 저의 대담한 주장이 학계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그 순간만큼은 알 수 없었어요. 파리의 학술 대회장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발표를 시작한 저는 먼저 한글의 기본 구조를 설명했어요. 자음이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떴다는 점과 모음이 하늘, 땅, 사람의 조화를 나타낸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경주에서 발견된 석판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시했죠. 이 석판에 새겨진 문자는 약 2000년 전의 것으로 추정됩니다. 놀랍게도 이 문자의 구조적 패턴은 한글의 기본 원리와 일치합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이 석판의 천문도가 한글 모음의 기하학적 구조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이에요. 프로젝터 화면에 석판의 사진과 분석 결과를 보여주자 청중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고대 페니키아 문자와 이집트 상형 문자, 그리고 한글 사이의 유사성을 보여주는 표를 제시했어요. 이러한 유사성은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통계적 분석 결과 이러한 일치가 우연일 확률은 100만 분의 1도 안 됩니다. 이는 전 세계 문자 체계가 공통된 원리, 즉 우주의 기본 법칙을 반영하고 있다는 가설을 뒷받침합니다. 저는 이어서 한글이 단순한 표음 문자가 아닌
인류의 보편적 사고방식을 반영한 철학적 체계라는 주장을 펼쳤어요. 특히 한글의 자음과 모음이 음소적 가치를 넘어 우주의 구조를 기하학적으로 표현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소리를 표기하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 우주를 이해하는 방식을 문자로 표현한 심오한 체계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글은 모든 문자 체계 중 가장 과학적이고 철학적인 체계라고 할 수 있어요. 발표를 마친 후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청중들의 표정이 다양했어요. 일부는 깊은 관심을 보였고 일부는 의구심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예상대로 첫 번째 질문은 피터 교수에게서 나왔어요. 슈미트 교수님, 흥미로운 발표였습니다만 몇 가지 근본적인 의문이 있습니다. 첫째, 귀하가 제시한 석판의 연대 측정은 얼마나 신뢰할 수 있습니까? 둘째, 그 유사성이 우연이 아니라고 단정할 근거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한글이 세종대왕에 의해 창제된 것은 명백한 역사적 사실인데 어떻게 그 이전부터 존재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그의 질문은 날카로웠지만 이번에는 저도 충분히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차분하게 답변을 시작했어요. 석판의 연대는 탄소 연대 측정법과 지층 분석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둘째, 통계적 분석 결과는 이 유사성이 우연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저의 주장은 한글의 기본 원리가 그 이전부터 존재해왔으며 세종대왕은 이러한 원리를 체계화했다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끝나자 청중 중 일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피터 교수는 여전히 만족하지 않는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의 반박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다른 학자들의 질문이 이어졌고 저는 최대한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들어 답변했어요. 발표 세션이 끝난 후 몇몇 학자들이 저에게 다가와 관심을 표했습니다. 특히 프랑스의 저명한 언어학자 장 뒤부아 교수는 제 연구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공동 연구를 제안했어요. 러시아와 이스라엘에서 온 학자들도 유사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저녁 리셉션에서 저는 피터 교수와 마주쳤어요. 그는 예상보다 부드러운 태도로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슈미트 교수, 오늘 발표는 매우 인상적이었소. 여전히 당신의 모든 주장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제시한 증거들은 분명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해 보이요. 나는 한글이 그렇게 체계적일 줄은 몰랐소. 그의 말은 완전한 인정이라기보다는 일종의 화해 제스처처럼 들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저에게 큰 진전으로 느껴졌어요. 적어도 그가 제 연구를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게 된 것이니까요. 학술 대회 이후 저는 장 뒤부아 교수와 함께 공동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한글과 고대 문자 체계의 비교 연구를 위한 국제 프로젝트를 기획했어요. 특히 한글의 철학적 원리와 다른 문자 체계의 기하학적 패턴 사이의 연관성을 더 깊이 탐구하고자 했습니다. 몇 개월 후 우리의 공동 논문은 권위 있는 학술지에 게재되었어요. 이 논문은 학계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고 점차 더 많은 학자들이 우리의 연구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피터 교수도 우리의 연구 결과에 대해 더 이상 노골적인 비판을 하지 않았어요. 이러한 성공에 고무된 저는 한글에 관한 더욱 포괄적인 연구를 계획했습니다. 특히 한글의 철학적 원리가 현대 언어학과 인지과학에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 탐구하고자 했어요. 이 과정에서 저는 한국의 언어학자들과 긴밀히 협력했고 김민수는 저의 가장 중요한 연구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연구가 진전되면서 저는 점점 더 한글의 독특한 특성에 빠져들었어요. 특히 한글의 기하학적 구조가 인간의 인지 과정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뇌과학 연구자들과 협력하여 한글을 배우는 과정이 다른 문자 체계와 비교해 뇌의 활성화 패턴에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이 연구는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글을 배우는 사람들의 뇌는 다른 문자 체계를 배우는 사람들과 비교해
더 효율적인 패턴으로 활성화되었어요. 이는 한글의 체계적 구조가 인간의 인지 과정과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룬다는 저의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저는 한글이 단순한 문자 체계를 넘어 인간의 인지, 능력을 최적화하는 도구라는 새로운 가설을 제시했어요. 이 가설은 교육학과 인지심리학 분야에서도 큰 관심을 받았고, 한글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교육 방법론의 개발로 이어졌습니다. 세 번째 한국 방문에서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특별 강연을 했어요. 강연장은 학생들과 교수들로 가득 찼고 그들의 눈빛에서 저는 진정한 존중과 감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의 연구가 한글의 가치를 재평가하는 데 기여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어요. 강연 후 한 노교수가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슈미트 교수님, 당신의 연구 덕분에 우리는 한글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온 것의 진정한 가치를 외국인 학자가 알려주다니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의 말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때로는 외부인의 시각이 내부에서는 보지 못하는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옥스퍼드로 돌아온 후 저는 한글에 관한 종합적인 책을 집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한글 우주를 담은 문자로 정했어요. 이 책에서 저는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한글이 단순한 표현 문자가 아닌 우주의 원리를 담은 철학적 체계라는 주장을 더욱 확장했습니다. 책을 집필하는 과정에서 저는 새로운 관점을 발견했어요. 한글의 창제 원리가 현대 언어학의 관점에서도 얼마나 혁신적이었는지를 분석하며 15세기에 이미 현대 음성학의 원리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세종대왕의 천재성에 경탄했습니다. 특히 한글의 자음이 조음 위치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되고 발음 방법에 따라 형태가 변화한다는 점은 현대 음성학의 원리와 일치했어요. 이러한 체계성은 다른 어떤 문자 체계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특징이었습니다. 책의 핵심 주장 중 하나는 한글이 단순히 조선시대에 창제된 것이 아니라 고대부터 존재해온 문자적 원리와 천문학적 지식의 집대성이라는 것이었어요. 경주에서 발견된 석판과 가림토 문자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저는 한글의 기본 원리가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동아시아 문자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한글의 기하학적 구조가 인류의 보편적 인식 체계를 반영한다는 점도 강조했어요. 특히 한글의 기본 모음인 이가 하늘, 땅, 사람을 상징한다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인간이 우주를 인식하는 근본적인 방식을 반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책을 쓰는 과정에서 저는 김민수와 지속적으로 소통했어요. 그는 한국 내 자료를 찾아주고 제 해석이 문화적 맥락에서 타당한지 검토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협력은 제 연구에 깊이를 더해 주었죠. 책이 완성되어 출판되자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영어권 학계에서는 처음에 의구심과 호기심이 섞인 반응이었지만 점차 진지한 학술적 논의로 이어졌어요. 특히 언어학자들 사이에서 한글의 체계성과 과학적 원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책은 여러 언어로 번역되었고 특히 한국어판은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한국에서의 반응은 더욱 열광적이었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자국의 문자에 대한 자부심을 새롭게 느끼게 되었다는 메시지를 받았죠. 출판 후 몇 달 뒤, 저는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리는 특별 강연에 초청받았습니다. 주제는 세계 문자 체계의 역사와 한글의 위치였어요. 이 강연은 전 세계적으로 중계되었고 한글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강연에서 저는 한글이 단순히 한국의 문자가 아닌 인류 공동의 문화유산으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그것의 과학적, 철학적 원리는 모든 언어 연구자들에게 귀중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글은 소리를 표기하는 단순한 도구를 넘어 인간이 우주를 이해하는 방식을 담고 있는 문자 체계입니다. 그것의 기하학적 구조는 인간의 언어 능력과 인지 과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요.
이러한 관점에서 한글은 단순히 한국의 자랑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한글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이를 세계에 알리는 데 기여한 저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어요. 그는 한글의 과학적, 철학적 원리를 세계 교육 시스템에 통합하는 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제안은 곧 세계 문자 교육 프로젝트라는 새로운 국제 협력 사업으로 발전했어요.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한글의 체계적 원리를 기반으로 새로운 언어 교육 방법론을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의 학술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전 세계 교육자들과 협력하며 새로운 교육 모델을 개발했어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읽기와 쓰기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위한 특별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었습니다. 한글의 체계적 구조를 응용한 이 프로그램은 놀라운 성과를 보였어요. 특히 난독증을 가진 아이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큰 진전을 보였다는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한글의 가치를 더욱 빛나게 했어요. 이제 한글은 단순히 한국어를 표기하는 문자가 아니라 인간의 언어 능력을 최적화하는 도구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언어학자들과 교육 전문가들이 한글의 원리를 자국의 언어 교육에 적용하려는 시도가 이어졌어요. 저의 연구는 점차 언어학을 넘어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었습니다. 인지과학자들은 한글의 기하학적 구조가 인간의 뇌 활동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연구하기 시작했고, 디자인 전문가들은 한글의 미학적 원리를 현대 디자인에 적용하려는 시도를 했어요. 심지어 인공지능 연구자들도 한글의 체계적 구조에서 영감을 얻어 새로운 언어 처리 알고리즘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분야의 관심은 저에게 새로운 연구 방향을 제시했어요. 저는 점차 한글의 원리가 현대 과학기술과 어떻게 접목될 수 있는지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글의 기하학적 구조가 인간 마이너스 컴퓨터 상호작용에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 탐구하기 시작했어요. 이 과정에서 저는 실리콘밸리의 기술 기업들과 협력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한글의 직관적 구조가 새로운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심을 가졌어요. 이러한 협력은 한글 영감 인터페이스라는 새로운 디자인 철학으로 발전했고, 이는 여러 디지털 제품의 개발에 적용되었습니다. 연구가 국제적 주목을 받게 되면서 저는 피터 교수와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런던에서 열린 한 학술 대회였습니다. 예상과 달리 그는 이제 제 연구에 대해 열린 태도를 보였어요. 슈미트 교수,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당신의 주장이 지나치게 과장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글이 정말 특별한 문자 체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신의 연구는 우리가 문자와 언어를 바라보는 방식을 변화시켰어요. 그의 인정은 저에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학자로서 가장 큰 보람은 자신의 연구가 다른 이들의 인식을 변화시킬 때 오는 것이니까요. 우리는 그날 저녁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었고, 심지어 향후 공동 연구의 가능성도 논의했습니다. 연구가 본격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하면서 옥스퍼드 대학은 특별히 한글 연구센터를 설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센터는 한글의 과학적, 철학적 원리를 연구하고 이를 다양한 분야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했어요. 저는 이 센터의 초대 소장으로 임명되었고, 세계 각국에서 뛰어난 연구자들을 초빙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센터의 첫 번째 주요 프로젝트는 한글의 인지적 효과에 관한 국제 연구였어요. 이 프로젝트는 다양한 문화권과 언어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한글을 학습할 때 나타나는 인지적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었습니다. 전 세계 10여 개국의 대학과 협력하여 진행된 이 연구는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었어요. 연구 결과 한글을 배운 사람들은 다른 문자 시스템을 배운 사람들보다 공간, 지각, 능력과 논리적 사고력이 더 효과적으로 발달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특히 한글의 기하학적 구조가 뇌의 특정 영역을 자극하여 공간 정보 처리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이는 문자 학습이 단순히 언어 능력만이 아니라
인지 발달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중요한 발견이었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네이처지에 게재되었고 과학계와 교육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특히 교육 전문가들은 한글의 원리를 적용한 새로운 교육 방법론에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한글의 체계적 원리를 자국의 교육 시스템에 통합하려는 시도가 이어졌어요. 연구센터가 활발히 운영되면서 저는 한글의 기원에 관한 더 깊은 연구를 위해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제주도의 고대 유적지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어요. 제주도의 고대 암각화와 문양들이 한글의 기하학적 원리와 연관성이 있다는 가설을 검증하고자 했습니다. 제주도에서의 연구 중 저는 놀라운 발견을 했어요. 오랜 시간 풍화된 화산암 동굴 내부에서 발견된 고대 문양들이 한글의 기본 모음 체계와 놀랍도록 유사했습니다. 특히 삼각형, 원, 직선으로 구성된 이 문양들은 한글의 으, 이와 그 변형들을 연상시켰어요.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 문양들이 고대 제주인들의 천문 관측과 관련이 있다는 증거를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동굴 천장에는 별자리를 표현한 것으로 보이는 점들이 새겨져 있었고, 이 별자리와 문양들 사이에 명확한 연관성이 있었어요. 이는 한글의 기하학적 구조가 천문학적 관찰에 기반할 수 있다는 저의 가설을 뒷받침했습니다. 이 발견을 바탕으로 저는 한글의 기원에 관한 새로운 이론을 발전시켰어요. 한글의 기본 원리는 단순히 15세기에 창안된 것이 아니라 고대 동아시아인들의 우주 인식 방식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은 이러한 고대의 지혜를 체계화하고 완성한 위대한 학자였던 것이죠. 제주도에서의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에 발표되었고 고고학계와 언어학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특히 동아시아 문명의 기원과 발전에 관심 있는 학자들 사이에서 한글의 역사적 중요성이 새롭게 평가되기 시작했습니다. 연구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으면서 한글에 대한 관심은 학술적 영역을 넘어 대중문화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어요. 유명 다큐멘터리 제작사는 우주의 언어 한글의 비밀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 시리즈를 제작했고, 이는 전 세계적으로 방영되었습니다. 이 시리즈는 한글의 역사와 과학적 원리 그리고 현대적 의의를 다루며 많은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었어요. 다큐멘터리 촬영을 위해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경주와 제주도의 고대 유적지뿐만 아니라 서울의 국립박물관과 규장각도 촬영 장소로 포함되었어요. 특히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할 때 사용했던 자료들과 초기 한글 문서들을 자세히 살펴볼 기회를 가졌습니다. 촬영 중에 저는 훈민정음 해례본을 직접 연구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얻었어요. 이 귀중한 문서를 자세히 분석하면서 저는 세종대왕과 그의 학자들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한글을 설계했는지에 다시 한번 경탄했습니다. 특히 자음과 모음의 체계가 우주의 원리와 인간의 발음 기관을 정확히 반영한다는 점은 15세기 기준으로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앞선 과학적 통찰이었어요. 다큐멘터리는 큰 성공을 거두었고, 이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한글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글을 배우고자 하는 열망을 보였고, 한국어 학습 프로그램의 인기가 급증했어요. 심지어 일부 디자인 학교에서는 한글의 미학적 원리를 응용한 새로운 디자인 과정이 개설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대중적 관심은 저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었어요. 저는 한글의 원리가 현대 사회의 다양한 문제 해결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글의 체계적 구조가 정보 디자인과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개발에 어떻게 응용될 수 있는지에 관심을 가졌어요. 이러한 관심은 곧 한글 영감 디자인 원칙의 발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원칙은 한글의 기하학적 구조와 체계성을 현대 디자인에 적용하는 방법론이었어요. 특히 복잡한 정보를 직관적으로 전달하는데 한글의 원리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세계적인 디자인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저는 이 원칙을 실제 프로젝트에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공공 안내 시스템,
의료정보 디자인, 교육자료 개발 분야에서 한글 영감 디자인은 큰 성과를 보였습니다. 복잡한 정보를 단순하고 직관적으로 전달하는 능력이 높이 평가받았어요. 이 디자인 원칙은 곧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고 세계 디자인 어워드에서 혁신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디자이너들이 한글의 원리를 자신의 작업에 통합하기 시작했고 이는 새로운 글로벌 디자인 트렌드로 발전했어요. 학문적 연구와 실용적 응용이 모두 성공을 거두면서 저의 한글 연구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단순한 언어학자가 아니라 문자와 문화, 과학과 디자인의 경계를 넘나드는 융합 연구자로 인식되기 시작했어요. 이러한 변화는 저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한글에 대해 가졌던 회의적인 태도가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달았어요. 문자는 단순히 소리를 기록하는 도구가 아니라 그 문화의 세계관과 철학, 과학적 지식을 담고 있는 총체적 체계라는 것을 한글을 통해 배웠습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어요. 한글의 원리와 가치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이를 통해 문자와 언어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확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한글의 체계성과 과학성이 현대 사회의 다양한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죠. 이러한 목표를 위해 저는 세계 문자 프로젝트라는 새로운 국제 협력 사업을 시작했어요. 이 프로젝트는 세계의 다양한 문자 체계를 연구하고 각 문자가 가진 고유한 가치와 원리를 현대적 맥락에서 재해석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물론 한글은 이 프로젝트의 중심에 있었어요.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저는 점점 더 한글의 보편적 가치에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한국인만을 위한 문자가 아니라 인류 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위대한 지적 유산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러한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데 제 인생을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세계 문자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면서 저는 유네스코로부터 특별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한글의 과학적 원리와 철학적 가치를 세계 교육 시스템에 통합하는 국제 프로그램을 이끌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이 제안은 제 연구가 이론적 차원을 넘어 실제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였습니다. 프로그램의 첫 단계로 저는 5개 대륙의 10개국을 선정해 시범 사업을 진행했어요. 이 나라들의 교육기관과 협력하여 한글의 원리를 활용한 새로운 문해력 교육 방법론을 개발하고 적용했습니다. 특히 문자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에 중점을 두었어요.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한글의 체계적 원리를 바탕으로 한 교육 방법은 전통적인 방법보다 훨씬 효과적이었어요. 특히 난독증이 있는 아이들에게 놀라운 효과를 보였습니다. 한글의 자모 구조가 소리와 형태를 직관적으로 연결시켜 읽기 학습의 장벽을 낮춘 것이었어요. 아프리카의 한 작은 마을에서는 특히 감동적인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곳의 아이들은 기존 문자 교육 방식으로는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한글의 원리를 적용한 새로운 방법으로 놀라운 속도로 문해력을 향상시켰어요. 마을 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글의 원리는 마치 아이들의 뇌에 맞춘 열쇠 같았습니다. 그것이 문을 열자 배움의 세계가 그들 앞에 펼쳐졌습니다. 이 성공 사례들은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프로그램은 점차 확대되었어요. 1년 후 30개국 이상이 이 교육 방법론을 자국의 교육 시스템에 도입하길 원했습니다. 한글은 이제 단순한 한국의 문자가 아니라 전 세계 교육 혁신의 중심에 서게 되었어요. 프로그램의 성공은 저에게 더 큰 사명감을 갖게 했습니다. 저는 이제 한글의 과학적 원리가 교육을 넘어 다양한 분야에서 어떻게 응용될 수 있는지 탐구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인공지능과 인간 마이너스 컴퓨터 상호작용 분야에서 한글의 체계적 구조가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세계적인 기술 기업들과 협력하여 저는 한글 영감 인터페이스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이 프로젝트는 한글의 기하학적 구조와 체계성을 디지털 인터페이스 설계에 적용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복잡한 정보를 직관적으로 조직하고 표현하는데 한글의 원리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탐구했어요. 실리콘밸리의 주요 기업에서 개발된 프로토타입은 사용자 테스트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한글의 원리를 적용한 인터페이스는 사용자들이 복잡한 정보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어요. 특히 다른 문화권과 언어 배경을 가진 사용자들에게도 직관적이라는 점이 높이 평가되었습니다. 이 성과를 바탕으로 몇몇 기술 기업들은 자사의 제품에 한글 영감 인터페이스를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이는 곧 새로운 디자인 트렌드로 발전했고, 한글의 원리는 이제 글로벌 기술 혁신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연구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저는 세계 각국의 정부와 국제기구로부터 자문 요청을 받게 되었어요. 특히 문해력 향상, 교육 혁신,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개발 분야에서 한글의 원리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조언을 구했습니다. 한편, 학술적 연구도 계속 진행했어요. 특히 한글과 다른 고대 문자 체계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를 더욱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메소포타미아의 쐐기 문자와 한글 모음 체계 사이에 흥미로운 유사성을 발견했어요. 두 문자 체계 모두 우주의 기본 요소를 기하학적으로 표현하는 원리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한글이 단순히 15세기의 발명품이 아니라 인류의 보편적 인식 체계와 깊이 연결된 문자임을 더욱 확신하게 했어요. 저는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인류의 보편 문자 한글과 세계 문자 체계의 연관성이라는 제목의 새로운 책을 집필했습니다. 책은 출간 즉시 학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특히 언어학자, 인류학자, 고고학자들 사이에서 활발한 논의를 촉발했습니다. 이제 한글은 단순한 언어학적 연구 대상을 넘어 인류 문명의 발전과 인간 인지 과정의 본질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로 인식되기 시작했어요. 연구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저는 노벨상 후보로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언어학 분야의 노벨상은 없었지만 저의 연구가 교육과 인지과학, 그리고 문화 간 이해 증진에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받았어요. 특히 한글의 원리를 활용한 교육 방법론이 전 세계 문맹률 감소에 크게 기여했다는 점이 주목받았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인정은 저에게 큰 영광이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한글의 가치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된 것이었어요. 한때 변방의 작은 나라의 문자로 여겨졌던 한글이 이제는 인류 공동의 위대한 문화유산으로 재평가된 것입니다. 저의 연구 여정을 돌아보면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의 태도가 얼마나 편협했는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때 저는 서구 중심적 시각에서 한글을 바라보았고 그것의 진정한 가치를 인식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연구가 깊어질수록 한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닌 우주의 원리를 담은 철학적 체계임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한글 연구의 새로운 장을 열고자 합니다. 특히 한글의 원리가 인공지능과 미래 기술 발전에 어떤 통찰을 제공할 수 있는지 탐구하려고 해요. 한글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구조는 기계가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처리하는 방식의 중요한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최근 저는 세계적인 인공지능 연구소와 협력하여 한글 영감 언어 처리 모델을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이 모델은 한글의 기하학적 구조와 음소 체계를 인공지능의 언어 처리 알고리즘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초기 결과는 매우 유망하며 이 접근법이 기존 모델보다 더 효율적이고 정확한 언어 이해 능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글 연구를 통해 저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학문적 발견은 종종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것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때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한글은 외견상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우주의 원리와 인간 인지의 본질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자주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한글이 정말 우주의 언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의 대답은 항상 같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소리 기호가 아니라 인간이 우주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방식을 담은 문자 체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글은 우주의 언어,
혹은 적어도 우주에 대한 인간의 이해를 가장 체계적으로 표현한 언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인류 문명의 중요한 유산일 수도 있다는 사실, 믿어지십니까?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한글은 인류가 창조한 가장 과학적이고 철학적인 문자 체계이며 그 가치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재발견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바탕으로 저는 한글 연구를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문자 체계가 세계에 가져올 수 있는 더 많은 혜택을 발견하고 공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에요. 한글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그것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